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 유예빈,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우리 곁을 찾아온 아름다운 공연과 예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위클리 아르떼입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는 순간 무용수의 몸짓 하나와 목소리, 책 한 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동작으로, 때로는 깊은 울림의 선율로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데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위클리 아르떼에서는 한 주간 주목받은 무용과 공연, 그리고 예술계 소식을 쉽고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와 예술가들의 열정을 느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감동이 머무는 무대, 예술이 전하는 물결 위클리 아르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픽스테이지 혜윤 아나운서가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함께 만나볼 픽스테이지는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단 하루, 또 단 하나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단 20주년을 맞은 솔 오페라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무대라고 하는데요. 오페라 스페인의 시계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입니다. 네, 하나의 티켓으로 두 개의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두 작품이 가진 온도가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혜윤 아나운서, 이렇게 스페인의 시계는 국내 무대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작품은 이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와 짝을 이뤄서 공연이 되고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그 익숙한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죠. 모리스 라벨의 단막 희극 오페라, 스페인의 시계와 결합하는 신선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의 시계는 볼레로라는 노래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죠. 라벨의 첫 오페라 작품이기도 한데요. 비극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가벼운 희극 오페라인 스페인의 시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신선한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비극의 대명사와 희극의 만남이라니 기획 의도부터 무척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혹시 스페인의 시계는 어떤 내용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제목처럼 정말 스페인이 배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18세기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계 수리점이 무대인데요. 단 1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아주 기막힌 소동극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얼빠진 시계공 토르케마다가 마을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외출한 사이 아내 콘셉시온이 남편 몰래 연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입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죠. 소프라노의 아리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L'autre plus grotesque encore, de l'horloge il ne peut sortir rien qu'à mi-corps, avec son ventre empêtré de breloques. Maintenant le jour va finir et mon époux va revenir et je reste fidèle et pure à 2 pas de l'Estramadure au pays du Guadalquivir. 와, 음악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렇게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여기서 연인들을 집으로 부르면 너무 위험이 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미 숨바꼭질이 시작되는데요. 콘셉시온이 곤잘베라는 시인을 첫 번째로 부르게 되는데 이 남자는 사실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시를 읊는 데만 푹 빠져 있습니다. 당황한 콘셉시온은 곤잘베를 커다란 괴종시계 속에 다급하게 숨겨버리는데요. 뒤이어서 허세 가득한 은행가 돈 아니고 고메즈가 찾아오고 이 콘셉시온은 그 역시 또 다른 시계 속에 밀어넣고 숨깁니다. 이렇게 가게 안에는 연인들이 숨어있는 시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사람을 시계 안에 차례로 숨긴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괴종 시계를 여자인 콘셉시온 혼자 이리저리 옮길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마침 시계를 고치러 온 건장한 체격의 노새, 몰입꾼 라미로가 있었는데요. 이 라미로는 시계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콘셉시온의 부탁만 듣고 이 무거운 시계들을 이방 저방으로 옮겨줍니다. 이 화려한 말만 앞세우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불평 하나 없이 힘을 쓰면서 돕는 라미오의 매력에 콘셉시온의 마음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듬직한 라미로의 모습이 담긴 두 번째 노래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묵묵하게 굳은 일까지 도맡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반할 만한 것 같은데요. 또 저는 이렇게 시계가 똑딱거리는 그 소리가 이렇게 리듬처럼 들려서 굉장히 귀가 즐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곡가 라벨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 장치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시계의 똑딱거림을 음악적인 리듬으로 멋지게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스위스 계통이기 때문에 시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페인 특유의 정열적인 색채를 더하고 또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입혀서 세련된 유머를 완성해냈습니다. 이 유쾌한 1시간의 소동극이 지나고 나면 이 무대는 전혀 다른 감정의 세계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 이걸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앞선 극과는 다르게 무겁고 좀 처절한 비극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19세기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사랑과 배신, 또 질투와 복수라는 인간 본성의 잔혹한 감정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베리스모 오페라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토리뚜가 옛 연인인 롤라를 잊지 못해서 부활절 아침에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를 눈치챈 연인 산투차가 깊은 질투 속에서 이 롤라의 남편인 알피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죽음으로 파국이 치닫게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알피오의 거친 등장을 보여주는 아리아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vallo scalpita, i sonagli squillano, scappi la frusta e là. Soffi il vento gelido, cada l'acqua e neviti, a me che cosa fa? Il cavallo scalpita, i sonagli squillano, scappi la frusta e là. Scappi la frusta e là. 네, 정말 스페인의 시계와는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대부 3에서 쓰였던 아름다운 간주곡도 이 작품에 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극과 극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작품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무대를 채워준 창작진과 또 공연 정보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오늘 작품은요, 홍석원 지휘자가 이 라벨의 정교한 색채감과 또 마스카니의 뜨거운 감정을 동시에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출은 뛰어난 심리 묘사를 보여주는 김수경 연출가가 맡았습니다. 산투짜 역의 임세경, 나탈리아 로만, 또 콘셉시온 역의 아나 빅토리아 피츠 같은 국내외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를 빛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다가오는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또 오후 8시 공연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인 주말에는 오후 5시에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부터 대학생까지 학생증을 지참을 하게 되면 C석과 D석 30% 할인이 가능하고요. 또 3인 이상 가족 할인, 65세 이상 시니어 할인, 7월 생일자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2005년 창단 이후에 아이다 같은 굵직한 대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 솔 오페라단이 2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또 준비한 무대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그렇죠. 이 웃음과 눈물, 또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상반된 얼굴을 눈부신 음악으로 함께 담아낸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가 선사하는 아주 강렬한 감동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솔 오페라단의 스페인의 시계 그리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페라 공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어떤 무용 공연 소식일까요? 네,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무대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을 단번에 잊게 해줄 아주 강렬한 무대를 준비해봤는데요. 북유럽의 한여름밤, 해가 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축제 이야기.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는 혹시 한여름밤의 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사실 한여름밤의 꿈 하면 이 셰익스피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아무래도 요정이 나오고 숲에서 벌어지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환상적인 분위기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먼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작품은 그 원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이 어린 시절 스웨덴에서 경험했던 하지 축제에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북유럽에서는 여름이 되면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추며 여름을 축하하는데요. 이렇게 에크만이 느꼈던 그 축제의 분위기와 기억을 무대 위로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예전 이 픽스테이지 시간에서 알렉산더 에크만의 공연 해머를 본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단순한 발레라기보다는 뭔가 혁신적인 무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렉산더 에크만은 파리의 오페라 발레단, 그리고 로열 스웨덴 발레단, 그리고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같이 이렇게 최정상 무용단들과 협업하는 안무가였는데요. 특히 공연은 살아있어야 한다. 또 관객에게 놀라움을 줘야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또 항상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작품이었죠. 해머에서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연출로 국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특히 이번 작품 한여름밤의 꿈은 그의 세계적인 명상을 다시 한번 인정해준 대표작입니다. 네, 알렉산더 에크만의 이 안무라는 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여기에 북유럽 축제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무대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알렉산더 에크만은 안무라는 점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또 여기에 북유럽 축제를 바탕으로 했다니까 무대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북유럽 하지 축제를 그대로 무대 위에 구현을 했는데요. 축제의 상징인 메이플 기둥을 세우고요. 꽃으로 장식한 뒤에 그 주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사람들은 화관을 쓰고 또 긴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여름의 시작을 함께 축하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무대에 펼쳐지면서 관객들도 마치 축제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장면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바로 무대를 가득 채운 건초 더미입니다. 실제 건초를 무대 위에 쌓아 올렸고요. 또 그 위에서 무용수들이 직접 춤을 추는데요. 특히 건초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여기에 또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강렬하고 또 거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직접 무대 장면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첫 번째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한데요. 저는 이 특히나 건축가루가 흩날리면서 또 무용수들의 동작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첫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공중에 매달린 침대, 또 허공을 가로지르는 물고기, 또 거꾸로 매달린 나무 같은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무대는 점점 현실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초현실적인 미장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관객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끄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장면도 함께 보고 오시죠. With a song made in thunder. 네, 이번 장면은 이 지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심오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장면들을 보다 보니 굉장히 몽환적이어서 점점 뭔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1막은 현실의 축제를 보여주고요. 2막에서는 그 축제 이후에 이어지는 꿈의 세계를 펼쳐냅니다. 특히 2막에서는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완전히 비현실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심지어는 목이 없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공간 자체가 뒤집어진 듯한 연출이 이어지면서 관객은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역시나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이 실제로 무대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음악도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안무 말고 다른 요소들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라이브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 7명의 뮤지션이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를 하고요. 스웨덴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곡들이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서 공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싱어죠. 한나 돌프의 라이브 보컬이 더해지면서 무대 분위기를 한층 더 신비롭게 끌어올려줍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유럽 문화 자체를 경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그럼 공연 날짜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알렉산더 에크맨의 한여름밤의 꿈은 6월 19일과 20일 화성 예술의 전당 동탄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러닝타임은 약 70분이고요.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북유럽과 꿈이 뒤섞인 북유럽의 한여름밤의 꿈을 무대 위에서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스테이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픽스테이지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책 한 권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시간 위클리북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던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장면인데도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아있고 또 반대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기억이 생각보다 금방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만들고 또 잃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기억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런 기억과 상실, 또 사랑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독특한 상상력과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이유리 작가의 소설집 비눗방울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만 들으니까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좀 귀여운 이야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눗방울이 터지는 순간처럼 좀 가볍고 밝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근데 방금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기억과 상실이라는 조금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목은 가볍지만 책을 덮고 나면 꽤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유리 작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리 작가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온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에는 현실과 환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발한 설정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설정을 통해 결국에 인간의 외로움, 사랑, 후회, 상실 같은 아주 현실적인 감정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읽는 동안에는 신기하고 재밌다가도 책을 덮고 나면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이 설정을 위한 설정이 아니라 뭔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타지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이 현실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좋은 소설은 이건 내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리 작가가 그런 힘을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이 이유리 작가의 책을 읽고 이상하게 내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비눗방울퐁은 여러 편의 단편이 수설된 소설집인데요. 각 작품은 서로 다른 인물과 또 다른 사건을 그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억, 사랑, 상실,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소설집의 가장 큰 매력이 독특한 상상력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술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신기한 설정보다도 이 등장인물의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는 후회와 외로움, 그리움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는 감정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마치 동화 이야기,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에 현실이 숨어있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마음이 남는 작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실을 다룬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또 이런 단편집이 좋은 게 작품 하나를 읽고 또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렇게 긴 장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짧지만 또 남기는 여운이 결코 짧지 않은 작품집입니다. 오늘 수록작 가운데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인 당금주의 맛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아주 독특한 설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기억을 술에 담아낼 수 있는 기억
당금주입니다. 아픈 기억이나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이 술 속으로 녹아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술은 특별한 맛과 향을 지니게 됩니다. 혹시 두 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아니면 좀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 이게 혹시 담금주가 된다면 어떤 향이나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혹시 혜윤 아나운서 혹시 좀 어떤 맛이 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지우고 싶은 기억하면은 가려져 있는 곳에 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크통 같은 곳에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크 향이 나는 진하고 독한 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오크향 뭔가 딱 상상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빈 아나운서는요? 저는 또 지우고 싶은 기억하면 왠지 쓰고 아주 그렇게 맛이 안 좋은 그런 맛이 날 것 같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먹었던 빨간색 해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왠지 빨간색 맛과 향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생각해봤을 때 뭔가 빨간색, 보라색, 뭔가 되게 신비로운 향 그리고 신향이 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사실 이 설정을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든 기억은 모두 술에 담아서 없애버리면 되는 걸까? 하지만 작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기억을 없애는 것이 과연 치유일까? 상처를 잊는 것이 정말 성장일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작품 속 인물들은 결국 기억을 밀어내는 대신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일부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이 설정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억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의 저도 좀 사라지는 것 같다,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아픈 기억도 결국은 우리의 일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품은 기억을 버리는 방법보다는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서평에서 읽은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결국 기억을 타자화시키는 순간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억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조금 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네, 방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이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품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비눗방울퐁. 네,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기억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없었다면 더 행복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작품은 오히려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망각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이죠. 잊으려고 애쓰기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황 때문에 저도 참 배운 것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사실 상처였는데 또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 책의 참 위로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괜찮다고 말하기보다는 아픈 기억도 당신의 일부라고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유리 작가의 비눗방울퐁 그리고 수록작 당금주의 맛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눗방울은 금세 터져 사라져버리지만 햇빛을 받는 순간만큼은 사실 누구보다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붙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또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아름다운 순간 말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잊고 싶었던 이런 기억이나 순간들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과거를 지우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품어보자라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힘든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비눗방울퐁이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북이었고요.
네, 이어서 픽피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윤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픽피플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 앞서 픽스테이지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만나보셨는데요. 스페인의 시계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작품 솔 오페라단의 창단 20주년 기념 작품이었죠. 이 작품 같은 경우 사실 척박한 국내 민간 오페라계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내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판을 벌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솔 오페라단의 여정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온 사람, 이소영 솔 오페라단 단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소울 오페라단 하면 지난 2005년이죠. 창단 오페라 춘희를 시작으로 아이다와 카르멘, 또 투란도트 등 이렇게 매년 굵직한 무대들을 올려왔잖아요. 이렇게 민간 단체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사실 궁금했는데 이소영 단장은 그럼 어떤 분일까요? 네, 이소영 단장은 이탈리아 베로나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유학 시절 베로나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페라가 소수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상 속 축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거죠. 지금도 그 벅찬 감동을 한국 관객들에게도 꼭 전달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솔 오페라단을 20년 동안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랜 간절함이 맺은 이 가장 극적이고 또 역사적인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난 2024년에 있었던 투란도트 내한 공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의 버킷리스트인 이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을 서울 한복판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엄청난 화제가 또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아레나 디 베로나인데요. 사실 역사상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이탈리아 측에서도 공연을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 베로나로 와서 보라, 이런 식의 자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단장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번의 화상회의를 거쳐서 이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조율해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예술 총감독으로서 오리지널 무대와 의상, 또 지휘, 연출, 기술진까지 고스란히 들여오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었죠. 네,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무대 세트와 의상, 또 소품을 이탈리아에서 실어오는 데만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55개 쓰였고요. 성악가와 합창 등 또 10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던데 원형 극장의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 공연장들을 샅샅이 뒤진 끝에 아레나 디 베로나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자 오페라 연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 프랑코 제피렐리의 섬세한 연출을 거기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는데요. 현대적인 연출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인데 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정통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각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 당시에 웅장하고 생생했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최고의 오페라 축제 아레나 디 베로나의 100년 만의 외출을 여기 대한민국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최초 내한 공연 프랑코 제피렐리 연출 다니엘 오렌 지휘 아레나 디 베로나 오리지널 프로덕션을 만날 인생의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 와, 진짜 영상을 보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치 하나 없는 빈 무대에 순식간에 거대한 궁전이 들어서는 모습이 굉장히 경이로운데요. 네, 그런데 민간 오페라단 입장에서는 사실 자본의 한계도 뚜렷할 텐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네, 이소영 단장에게는 언제나 마음속에 가장 우선으로 두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철저한 관객 중심의 철학 덕분입니다. 예술단체 같은 경우 자신들만의 발표회를 여는 곳이 아니라 관객이 진짜로 원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문화 상품을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작품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는데요. 무리하게 여러 편을 만들어서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퀄리티로 관객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대중성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국내 오페라계가 친숙한 몇몇 작품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소비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는 기사도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마니아가 사실 부족한 현실 탓에 티켓이 잘 팔리는 작품만 무대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주기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작품들을 발굴해내서 무대에 올리고 있는 그런 수고로움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진 성악가들을 발굴해서 무대에 세우는 일에도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관객과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 애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네, 국내 오페라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분 같은데 단장님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열정이라면 사실 세계 무대에서도 큰 일을 해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 해외의 훌륭한 명작들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궁극적인 꿈은 한국의 창작 오페라를 세계 무대에 역으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최고의 무대인 아레나 디 베로나에 한국 오페라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진행되었던 남미와 유럽의 여러 극장을 돌며 진행했었던 그 세계 투어 공연이 그 훌륭한 시작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공연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고전인 춘향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오페라 춘향아 춘향아를 무대에 올렸었는데요. 이탈리아의 푸치니 페스티벌, 또 제노바의 두칼레 궁전,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국립극장 같은 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해외 무대에서 관객 전원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가들을 세계에 알리고 또 한국과 유럽의 문화 교류를 잇는 진정한 전령사 역할을 해내고 있는 셈인데요. 이 한국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오페라 춘향전의 세계 투어 무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적인 선율과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기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이 가슴 벅찬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런 지원조차 기대하기 힘든 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길을 내어온 이소영 단장의 지난 20년이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소영 단장은 지난 2005년 창단 이후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 은상을 비롯해서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최다 관객상 같이 수많은 상을 휩쓸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장은 그런 화려한 타이틀보다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깊은 위로를 안고 갈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투란도트의 거대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가오는 올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오 전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도 않겠다. 그녀의 단단한 행보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무대를 열어줄지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의 픽피플, 대한민국 오페라계의 내일을 개척해가는 서울 오페라단 단장 이소영이었습니다.
네, 이소영 단장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픽피플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 어떤 인물일까요? 네, 아까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해드렸던 작품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밤의 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화려한 무대를 실제로 선보인 발레단이 있죠. 바로 독일의 발레단 도르트문트 발레단입니다. 이번 공연은 발레 도르트문트의 첫 내한 공연이기도 한데요. 무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발레단입니다.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번 한여름밤의 꿈을 무대에 올린 발레 도르트문트단과 그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예술감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0년 역사라니까 정말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번이 첫 번째 내한 공연이라고 하니까 저는 더 기대가 되는데 이 발레단 도르트문트는 어떤 곳인가요? 네, 도르트문트 발레단은 1904년에 설립된 독일 도르트문트 극장 소속의 발레단인데요. 유럽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발레, 즉 내러티브 발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춤 동작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학이나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대를 구성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발레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보기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빈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오래된 발레단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 단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발레 도르트문트의 방향을 잡고 있는 예술감독 혹시 누구일까요? 네, 현재 발레 도르트문트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바로 신펑왕 예술감독입니다. 중국 다롄 출신의 안무가인데요. 중국에서 발레를 전공한 뒤에 독일 폴크방 예술대학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했고요. 이후에는 유럽 여러 발레단에서 활동을 하며 안무가로서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도르트문트 발레단의 예술감독을 맡아서 20년 넘게 발레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네, 20년 넘게 사실 이 발레단을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쵸. 작품 스타일도 뚜렷할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펀왕은 발레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강점을 가진 안무가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요. 백조의 호수, 또 호두까기 인형 등 중국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홍로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동양적인 정서와 서양 발레를 결합한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도르트문트 발레단의 소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무대 속에 짧은 영상들이 담겨 있는데요. 무용단만의 개성이 굉장히 잘 돋보이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소개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발레 도르트문트단은 고전 발레에만 머물지 않고요. 알렉산더 에크만처럼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안무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 안에서도 전통적인 테크닉과 함께 현대적인 무대 연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한여름밤의 꿈 역시 북유럽 축제라는 전통적인 소재 위에서 건초, 또 라이브 음악,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더해지면서 발레 도르트문트단이 가진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연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단순한 발레 공연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무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20년 전통의 발레단, 그리고 20년 넘게 그 발레단을 이끌어온 예술감독 심펑왕, 여기에 알렉산더 에크만의 독창적인 안무까지 더해진 이번 무대는 기존 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이번 첫 내한 공연을 통해 도르트문트 발레단만의 특별한 색깔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피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피피플 무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벌써 오늘의 위클리 아르떼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소식들 이야기 어떠신가요? 무용수의 섬세한 움직임과 또 오페라의 깊은 웅장함까지 예술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시고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아르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름다운 무대와 또 예술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